신나는 자동차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동차 교육방송의 자동차 평론가 류청희입니다. 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이동희 자동차 컬럼니스트께서 요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조금 더 자동차 기초 지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재원표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재원표 이해하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서와 어떤 숫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이 용어들을 풀어놓은 알기 쉬운 자동차 용어풀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장사를 하려는 거 아니고 실제로 이 책은 지금은 뭐 절판이 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약 올리기죠, 약 올리기 정확하게 말하면. 예, 이게 제가 자동차 생활에 근무하던 시절에 2년 동안 연재했던 자동차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설 관련된 기사를 묶어놓은 그런 단행본이고요. 이 책 그리고 이 연재물이 실릴 때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좋게 평가를 해주셨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구할 수 없어서 더 귀해진 것도 있긴 한데, 네. 저 책이 한때는 자동차 홍보 담당자들, 뭐 네. 대행사라든가 홍보 대행사라든가 홍보 담당자라든가 혹은 이제 그 수입차 회사에서 상품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같은 역할도 했었어요. 그렇게 쓰기도 했고 한동안 뭐 교보문고의 분야별 베스트셀러에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절만 해도 자동차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적당히 풀어놓은 그런 부류의 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좀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아졌지만은 그럼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매체들, 그러니까 인쇄 매체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매체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꼰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원래 써야 되는 용어보다는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재원표 이야기라고 해서 아니 그거 재원표 사실은 다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숫자 적혀 있는 거 누가 모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그걸로 실차를 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차를 조금이라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자동차의 뭐 카탈로그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차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재원표를 그렇죠.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 재원표는 이제 재원을 담고 있는 표죠. 그래서 그러면 재원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좀 뭐 아직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전은 항상 어려웠어요. 예. 사실 사전이라는 게 어떤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있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계의 성능과 특성을 그 재원표에 나타낸 재원들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재원이라든가 그런 분하고 좀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 게 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양은 사실 우리나라 뭐 국어 사전에는 들어가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양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온 말이죠. 근데 이 사양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사양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일본어 표현은 특정한 경우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원표에 나온 이 영어로 위에도 써놨는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놨는데 딱 요 스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만 사양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동차 뭐 보도 자료도 그렇고 카탈로그에도 그렇고 뭐 편의 사양 그렇죠.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때에는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일본어에서 와서 쓰이는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차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하면서 차, 자동차, 뭐 카, 비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자로 할 때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차량은 기차를 얘기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철도 차량. 그렇죠. 철도 차량이고 그게 여러 대의 차가 각각의 객차들이 연결돼 있는 것들을 말하면서 차량이라고 쓰는 게 맞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거의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서 네. 자동차 차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는 좀 의미가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네. 여하튼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거. 네.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말은 되게 군집, 그러니까 여러 대의 차들 그렇죠. 중에서 뭐 개별적인 거를 가리킨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쓰는 게 맞지만은 한 대의 차, 하나의 차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예, 그런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자동차의 기본적인 성능, 특성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원표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 흔한 재원표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적인 쪽에서 얘기하는 그 법규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자동차 재원표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가장 먼저 뜨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여러 가지 형식 승인이라든가 자기 인증,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제 나라에 그 자동차에 관련된 기본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 자동차 재원표라는 양식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자가인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재원들을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적어서 국가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연비라든가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은 시험 성적표를 내거나 네, 혹은 국내에서 그걸 공인해 줄 수 있는 기관들에서 평가를 받은 숫자들을 확인해서 적는 경우가 있지만 네, 기본적인 외부 수치나 그런 것들은 이 재원표에 적어서 낸 걸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자동차 재원표를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관리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차의 기준도 길이, 너비, 높이 규정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차를 경차냐 일반 자동 승용차냐를 구별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표, 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상에는 자동차 재원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차의 형식, 뭐 승차 정원 그런 것들과 함께 다루는 것이 이제 무게, 네. 차의 크기, 엔진의 수치상 성능 그리고 연료 소비율, 그다음에 뭐 공차시 하중분포, 적차시 하중분포 이건 이제 화물차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화물차에 주로 많이 쓰이죠. 그게 축중 중량이라서 네. 축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리고 뭐 변속기의 형식, 타이어 형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등록된 그 재원들을 가지고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대개 보면은 카탈로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자동차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소비자들이 알면 유용한 정보와는 살짝 좀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을 매긴다거나 네, 뭐 법적인 규제를 한다거나 네, 과적 단속을 한다거나 네, 그런 걸 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 관리의 차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뭐 환경 관련 부분이라든가 소음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흔한 재원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면상에 나온 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카탈로그죠. 네네. 예. 뭐 하긴 근데 뭐 홈페이지나 그런데 오픈된 정보들이 이걸 다 바탕으로 해서 네네.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뭐 디자인만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이 카탈로그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뭐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같아야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보면은 디멘전 이거는 이제 차의 외형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아래 스페시피케이션 참 이런 것들은 영어로 잘 적어놔요. 네. 굳이. 네. 뭐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차의 외형적 수치 외에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오른편에 있는 내용은 모델별 배기량, 그다음에 공차 중량, 타이어, 그다음에 연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은 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재원 관련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동 방식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구동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승차 정원에 따라서 그리고 뭐 휠 사이즈에 따라서 네. 연비나 배출가스를 각각 따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두루뭉실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좀 더 구체화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재원의 예가 이제 외형적 수치죠. 전장, 전폭, 전고 그리고 윤거, 주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차의 어떤 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장 그냥 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길이, 너비, 높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게 그렇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디멘전 스페시피케이션 써놓고 그건 영어로 해놓고 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한자로 들어가 있고 네. 왜 굳이 이래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게 아마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윤거와 주거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예 다 한자로 표현을 해놓은 게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의 길이, 너비, 높이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정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차의 앞뒤로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 높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그 자체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 차의 중심선입니다. 예,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앞뒤, 좌우, 위아래로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떨어지는 부품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SUV 뭐 지금도 랭글러는 그렇습니다만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길이로 포함이 됩니다. 네.
부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게 이제 안테나의 길이라든가 네. 오디오 안테나의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루프 레일 말고 루프렉 네네.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전폭은 사이드 미러는 제외된 겁니다. 제외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차체 뒤에 붙이는 스페어 타이어라든가 뭐 루프렉 안테나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드 미러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좀 알면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면은 좀 더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윤거와 주거 자동차 전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거 같은 경우에는 트랙 혹은 트레드라고 트레드. 표현을 하고 주거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윤거는 좌우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고 주거 같은 경우에는 앞뒤 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윤거가 특히 헷갈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윤거를 보면 항상 그 전폭보다는 좁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좁냐, 바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냐 하는데 그 타이어 접지면의 중간을 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6인치 같은 차인데 16인치 타이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휠을 쓰는 경우가 있고 18인치의 광폭 타이어를 끼우는 경우가 있으면 네. 그 윤거 그러니까 트레드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왜 아니 타이어의 트레드 폭이 넓어졌는데 왜 줄어드느냐면 더 넓은 타이어를 끼우기 위해서 휠의 옵셋이 네. 휠이 허브에 고정되는 옵셋이 안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네.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퀴 자체는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어는 넓어졌지만 넓어진 것만큼 안으로 더 들어와서 그렇죠. 사실은 바깥의 면에 있는 거를 맞추니까 네네. 이 타이어의 중간을 재는 좌우 바퀴의 중심을 재는 윤거는 줄어드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타이어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축간거리 축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치수가 크게 뭐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바퀴의 회전 중심, 그렇죠. 회전 중심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응용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차의 전체적인 크기, 그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려면은 전체 길이 대비 주거, 휠베이스, 그다음에 전폭 대비 윤거, 그다음에 전장과 전폭 대비 전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는 거를 한 차만 놓고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동급이라고 하는 차들끼리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 처음에 언급됐던 전장 대비 축거가 다른데 전체 길이 대비해서 축거가 더 기냐 짧으냐를 보면 차가 디자인상으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더 깡총해 보이냐 안정적으로 보이냐도 되고요. 또 이 그 전장 대비해서 축거가 달라지면 여기 맨 밑에 있는 오버행이라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차의 모양도 그렇지만 사실은 운동 성능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차를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할 때 수직 비교, 수평 비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동급 차들 사이의 어떤 수치 비교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비슷한 성격의 차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떤 차급의 차이 혹은 어떤 전체적인 그 물리적 특성의 차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기 산타페가 나와 있는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팔리고 있는 투싼하고 산타페의 재원을 비교를 해보면 네, 그냥 단순히 준중형 SUV, 중형 SUV라고 하기에는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르노 삼성의 QM6가 사실은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어요. 네. 중간인데 물론 산타페 쪽에 좀 가깝긴 하죠. 네, 그리고 이코녹스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수평 비교를 했을 때는 투싼이나 그런 애들보다 투싼보다 걔네가 크지만 QM6가 크지만 이게 브랜드의 라인업상으로 보게 되면은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QM6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 4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저 캡처하고 XM3하고 같이 있는 걔네들의 모임하고도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서 그 전장 전폭 대비 전고를 비교하는 거가 특히 지금 계속 SUV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SUV는 애당초 전고가 높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이 지금 추세로는 되게 낮아지는 비율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로우 앤 와이드, 낮고 넓게라는 거를 SUV 쪽에도 오면서 전고, 그러니까 전폭 대비해서 전고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이게 더 높아서 약간 이렇게 박스 형태가 되면 사실은 그동안 예전에 봐왔던 SUV스럽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또 그 밑에 적어놓은 최저지상고라든가 앞뒤 오버행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자동차 업체에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그 차의 물리적 크기와 함께 어떤 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뭐 보기는 좀 어렵겠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만 해도 오프로드를 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네, 이게 요즘에 최저지상고는 공력 성능하고도 관계가 크잖아요. 네, 네, 바닥이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사실은 아래쪽으로 공기 저항이 더 커지는 셈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들도 연관이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최저지상고는 그 차 바닥의 제일 낮은 부분을 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게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뒷차축 밑에를 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옛날에 나왔던 SUV는 그 디퍼렌셜이 이렇게 수박 모양으로 생긴 디퍼렌셜이 있었고 그 디퍼렌셜의 밑에가 가장 낮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재는 게 그 차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쟀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최저지상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다 이제 모듈화되면서 네. 차체를 올려 붙으니까 차 바닥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냐를 보는 게 맞죠. 네. 또 최저지상고가 또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르노 삼성 XM3 같은 경우에는 차체 형태 자체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백 그렇죠. 쿠페에 가까운 스포티한 그런 거죠. 그런 스타일인데 지상고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SUV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미묘하죠. 그거.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지상고만 높으니까 SUV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난감한 네. 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시장에 따라서 최저지상고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 최저지상고 그러니까 5mm, 10mm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드라는 것 자체가 오프로드가 아니라 눈길을 갈 때도 많이 쌓인 눈길을 갈 때는 그 5mm, 10mm 때문에 차가 못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배가 닿아버리면 사실은 자동차는 공중에 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시장별로 눈의 적설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는 뭐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최저지상고를 조절을 해서 수출을 나가기도 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제 피아트 500 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델하고 이제 지상고가 달랐죠. 대개는 그 똑같은 차에서 지상고를 높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재원표 중에 이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전장 전폭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진 형식, 배기량,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연료 탱크 용량. 연료 탱크 용량은 사실 여기서 같이 다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엔진이 어떤 형식이냐, 그리고 배기량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치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든가 뭐 그다음에 엔진의 구조라든가 형식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는 방식이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여기서 재밌는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이 제원표인데 엔진 형식에 스마트 스트림 D2.2라고 써놨거든요. 무슨 형식인 걸까요? 뭐 일반적 이게 사실은 이건 엔진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상표명에 가깝죠. 네. 엔진의 모델명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그 차세대 친환경 내연기관 엔진들을 가리킬 때 스마트 스트림을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D면은 디젤이고 네. 2.2는 배기량이고. 네. 그리고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형식의 엔진인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게 뭐야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아는 사람들이나 스마트 스트림 그런 거고 D는 이제 디젤인 거고 2.2는 뭐 배기량이고. 예. 뭐,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은 엔진의 모델명을 치고요. 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세타토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 근데 원래 이 엔진 형식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실린더의 배치를 주로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린더의 배치가 기통 수하고 실린더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의 형식, 네. 직렬이냐 V형이냐 뭐 V8이냐 네. 그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통 숫자 네. 그리고 과급 여부 네. 네. 그거를 같이 붙여서 뭐 터보냐 그러니까 자연흡기 그러니까 터보면 터보라고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예. 일반적으로 뭐 자연흡기 엔진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죠. 터보가 붙은 터보 차저를 달면은 이게 조금 더 특별한 게 돼서 네. 터보라는 걸 일부러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없다.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 뭐 배기량,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정보들과 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연비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짚어주는 건데요. 사실 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엔진도 있지만은 변속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굴림 방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대부분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 앞바퀴 굴림 있는 차들이 많지만은 최근엔 또 사륜구동차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SUV에서는 특히나 더 사륜구동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재미있게도 이제 연비와 관련된 그 연비와 좀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관련이 거죠. 있기 네. 때문에 좀 함께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모델명에 이제 스마트 스트림 D2.2 이륜구동 네. 자동 8단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배기량의 공차 중량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비 같은 정보는 그냥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고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뭐 차의 치수라든가 그런 것들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공차 중량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죠. 그리고 타이어도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진다는 거를 이런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론을 얘기를 하자면 무게가 늘어나면 당연히 연비는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의 사이즈가 커져도 연비는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그 정부 신고 연비라고 하는
공인 연비들은 실제로 도로를 날려서 측정하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롤러 위에 올려져 있는 차를 테스트 평가 방법에 의해서 주행을 하고 네. 그 주행 방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연료의 소모량을 진짜로 재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양을 재서 연료가 얼마만큼 소모가 됐다 네. 했다라는 걸 추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롤러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의 무게는 실제로 느껴지진 않으니까 네. 차의 무게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저항 계수라든가 그리고 그 평가하는 날의 기온과 습도 같은 것들을 보정을 해서 네.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정보신고 연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가 달릴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주행 패턴을 일종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동일한 기준에서 이 차가 그 시뮬레이션을 따랐을 때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숫자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은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하는 데에 활용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네.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잘 나오면 네. 거기에다가 동급 최고 연비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거를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기가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숫자를 실제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4.2이고 어떤 경쟁 모델이 14.0이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동급 최고라는 거 물론 숫자상으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실주행 연비는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동급 최고라는 그 단어에 일단 현혹되시지 말고 네. 숫자를 딱 놓고 같이 놓고선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타이어 크기에도 영향을 받고 차의 무게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하지만은 차의 무게와 차의 크기 그리고 또 엔진의 성능 그런 것들과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카탈로그의 재원표에는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비자 관점에서 잘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보 이게 아까 맨 앞에서 봤었던 자동차 관리법상에 있는 재원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요거 정도만 꼭 소비자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필요로 알고 있으면 판단하기에 더 좋은 정보들도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제한적이니까. 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보도 자료를 뿌릴 때 네, 요 숫자만 갖고 뿌리지 말고 네, 더 디테일한 차의 정보를 나열을 해서 뿌리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네, 그거 정보 공개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공개를 해놓고 나면 그걸 갖고선 그 차가 실제로 어떤지에 대한 실질 평가라든가 대부분 칭찬이 나오건 뭐 나쁜 쪽으로 까이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 자체가 부족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예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뭐요? 낯선 글씨들이 많이 쓰여 있죠. 네. 이게 지금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의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독일어는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 대충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행 말고 열이죠. 예. 열은 이제 모델에 대한 그 오른쪽에 이제 세 칸은 이제 각각의 모델별 이제 데이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이제 열에서 윗부분에 있는 큰 덩어리는 이제 엔진에 대한 부분, 그 아래는 중량에 대한 부분, 가운데 두 줄짜리가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연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탱크 용량, 그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트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독일 쪽이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은 독일 쪽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제일 디테일해요. 정보의 양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를 많이 넣어서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디테일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제시를 해도 소비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진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맨 위에는 기통수와 이제 보면은 4실린더 오토모터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모터는 이제 그 4사이클 포사이클 4행정 기관인 거죠. 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맨 뒤에 보면은 이제 4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밸브수, 실린더당 밸브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연료 분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량 1.5리터 1498cc.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출력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와 마력 단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아래 토크. 그다음에 이거는 배출가스 기준을 어떻게 충족을 했는가. 예,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유로 6D 템프의 EVAP ISC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밑에는 이제 변속기 형식.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6단 수동. 그다음에 밖에 없는 거죠. 예. 가운데는 6단 수동과 7단 DSG. 맨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제 7단 DSG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무게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차 중량, 총 중량,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는 추가 적재 용량. 아. 예. 짐을 얼마나 더 실을 수 있나. 이건 무게로서 따진 거네요. 그러니까. 예. 아.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 중량이 있습니다. 앞축 중량, 뒤축 중량. 이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한테는 절대로 전달될 일이 그렇죠. 없는 네. 그런 정보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래 보면은 최고 속도와 시속 100km 정지 가속 시간. 이런 부분들은 뭐 차의 성능을 비교할 때는 거의 기준처럼 쓰이는 수치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요즘 들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거 무게 얘기해서요. 네. 밑에도 두 번째 거 750이라고 돼 있는 거. 네. 이거 뭐예요? 게브렘스트는 제가 견인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거는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750kg 네. 견인을 하니까. 근데 네. 사실은 견인 용량 우리나라 SUV들 오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할까요? 글쎄요. 왜 안 할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그거 사실은 시장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근무했던 회사들이 뭐 크라이슬러 코리아니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니 그런 데다 보니까 SUV들을 팔면 네. 거기는 그 차체에 직접 연결해서 끌 수 있는 무게하고 네. 그다음에 히치 트레일러를 어떤 거를 달았을 때 그 인치 사이즈 얼마에 따라서 얼마까지 최대 그 끌을 수 있는 견인 용량을 토잉 캐퍼시티라고 그래서 그거를 네네.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지금은 중요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캠핑 캐러반을 쓰는 경우도 많고 뒤에 트레일러를 달아서 거기다가 뭐 제트스키나 모터사이클이나 뭐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네. 그러면은 그런 견인 가능 용량이나 그런 방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제는 제대로 오픈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재원표상에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재원표상에는 표시를 안 하고 카탈로그에 설명 부분에 이제 네. 사진과 함께 넣는다든가 아니면 보도 자료의 일부 제시하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바뀌었으면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견인 용량도 표시를 하게 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네. 자동차 제조사가 알아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좀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서 여러 가지 뭐 행정적으로나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뭐 연료 탱크 용량 그리고 여기는 뭐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에드블루 탱크 용량도 표시를 하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좀 소비자들이 알아두면은 차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원표에 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저희가 그 제원표상에서 엔진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제원들을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